책은 시대를 비추고 또 내일을 열어가는 힘이죠. 그 책과 국회가 만나는 특별한 자리, 국회 책마당. 안녕하세요, 장예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기리기리 김기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박혜진입니다. 새해라서 조금 더 밝아졌네요. 네. 입춘이 벌써 코앞으로 다가왔어요. 아, 시간 정말 빠릅니다. 너무 빠르죠. 아니, 그렇게 저희 정말 여기 녹화할 때 맨날 너무 춥다고, 너무 춥다고, 이거 난로 같은 거 없냐고 해서 막 카메라 감독님이 난로도 주시고 손난로도 주시고 그랬는데 어느새 따뜻해지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여전히 추운 것 같은데 봄이 시작된다는 말을 들으면 네. 괜히 마음이 좀 들뜨잖아요. 네. 그 입춘이 딱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몸은 아직 겨울인데 네. 입춘이라고 하니까 마음에는 벌써 그냥 봄이 온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근데 이제 생각을 해보면 늘 그 말에 힘이 있어서 네. 말과 함께 마음의 봄이 먼저 오는 게 아닌가 싶어요. 오, 우리 편집장님이 사실 좀 마음이 좀 빠르신 편이시잖아요. 빠르죠. 확실히 봄이 굉장히 빨리 오셨네요. 그러니까 봄을 먼저 맞은 것 같은데요? 지금 보기에는 이래도 지금 제 마음에 봄이 진짜 실제로 좀 달라지는 건 없는데 새로운 계절이 또 찾아오는구나 싶고 입춘이라는 단어가 주는 힘이 참 큰 것 같아요. 아무래도 좀 더 봄이 되니까 열심히 살아보자 이런 다짐들을 하게 되는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입춘이 주는 선물이 바로 그거 같아요. 그러니까 진짜 우리 몸의 온도를 낮춰준다기보다는 더 봄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약간 새로운 것들을 출발하게 하는 그런 태도가 아닐까 싶어요. 맞습니다. 정말 새로운 마음으로 우리 국회 책마당 시작해봅시다. 좋아요. 네. 아직은 추위가 남아있지만 달력은 다음 계절로 넘어가는 시점입니다. 따뜻한 봄날이 어서 오길 바라는 마음을 담아서 오늘 이야기 한번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오늘 책 한 권의 주인공 힌트 화면으로 만나보실까요? 오늘은 이주정책과 인권 문제를 오래 다뤄온 정치인이죠. 사법개혁과 인권중심의 국가운영을 일관되게 강조해온 조국 혁신당의 차규근 의원님을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조국 혁신당 국회의원 차규근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정말 산뜻하시네요. 네. 우리 마치 신인 아나운서, 신인 개그맨을 보듯이 신인 국회의원. 아, 예. 외람되지만 되게 귀여우십니다. 아, 예, 처음 출연이고 해서. 제가 살짝 소개를 해드리면 의원님은 법무부에서 출입국 그리고 이주정책 등을 총괄하던 공무원이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좀 어떤 일을 하셨고 여기까지 오게 된 계기를 좀 듣고 싶습니다. 원래 변호사였습니다. 예. 그 95년부터 네. 바로 이제 변호사 활동을 했는데 변호사 10년 정도 하다가 이제 그 당시 이제 참여정부에서 법무부 탈검찰화 작업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출입국의 이제 국적 난민 업무를 이제 국적 난민과를 만들어서 외부에 이제 민간 전문가한테 개방을 했는데 제가 운 좋게 국적 난민 과장을 했고요. 그리고 나와서 다시 변호사다가 이제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면서 그 국적 난민 과장 그 경험을 좀 평가를 해주셔서 이제 그 위에 이제 출입국 외국 정책 본부장으로 근무를 하게 됐습니다. 아니, 법무부에서 또 오래 일을 하셨는데, 그러시면서 참 다양한 일들을 겪으셨을 때, 그때 당시엔 참 힘들었지만은, 지나고 보면은, 참 그래도 웃으면서 얘기할 수 있는 일들이 있으실 것 같은데, 혹시 기억나시는 게 있으실까요? 있으실까요?
예. 모든 일들이 다. 예. 이거는 뭐 아니, 너무 좋아요. 저희가 예. 아니, 모든 게 행복하고 즐거운데 네. 어떻게 하나를 꼽을 수가 있겠어요. 맞습니다. 그렇죠? 그 출입국 공무원들 전국에 한 2,700명 정도 됐는데 너무나 그 헌신적이고 성실하게 같이 호흡을 맞춰주셔가지고 나름대로 좀 소개 성과도 올리고 그래서 되게 인간적으로도 그분들하고 되게 가깝게 지내서 그분들하고 일했던 하루하루가 참 좋은 추억이었습니다. 아무래도 선거에 관련된 정치인이 아니다 보니까 이 국회로 왔을 때 그 차이도 컸을 것 같거든요. 예. 어떤 게 좀 많이 다르셨어요? 제가 어릴 때부터 이제 나서는 스타일이 아니에요. 근데 이제 저 국회는 좀 이렇게 뭐 흔히 하는 말로 나서는 이런 네. 일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상당히 좀 적응 하는데 어려움을 많이 겪었고 지금도 좀 적응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오늘 방송에는 좀 적응을 하신 겁니까, 그러면? 여기는 나서는 건 아니잖아요. 이리 씨 분발하셔야 돼요. 지금 오프닝에는 아니 지금 오프닝에만 의원님이 몇 번을 웃기셨어요 지금. 이거 편하게 있어. 아 진짜 너무 웃겨가지고 진행을 못할 근데 정도인데. 제가 이제 장점이라고 뭐 감히 말씀드리자면은 네. 책임감이 제가 좀 강하다는 이야기는 네. 들어서 뭔가 하나 뭐 어떤 미션이 주어지면은 네. 하여튼 그거는 제가 뭐 이게 끝까지 이렇게 좀 책임을 다하는 좀 그런 스타일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뭐 나서는 걸 좋아하진 않지만 또 나서야 되는 상황이 있으면은 기꺼이 나서서 이렇게 일을 하게 되고 또 뭐 그 과정 내에서는 최선을 다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 의원님이 가져오신 책이 도대체 뭘지 너무너무 궁금합니다. 제가 이제 가져온 책은 전태일 평전입니다. 조영래 변호사님이 쓰신 책이고요. 제가 이 책을 가지고 오게 된 것은 이게 제 인생을 바꾼 책이기 때문에 네, 이 책을 가져오게 됐습니다. 네. 예. 이 전태일 열사라고 하면 사실 모르는 사람이 없죠. 네. 한국 노동 인권의 상징이라고도 볼 수 있잖아요. 네, 이름만 들어도 정말 많은 분들이 아실 것 같은데요. 모르실 수가 없잖아요, 사실. 편집자님, 이 책은 어떤 내용일까요? 전태일 평전은 1970년 평화시장에서 일을 하다가 22살의 나이에 분신 사망한 노동자 전태일의 삶을 다룬 평전입니다. 전태일이 생전에 남긴 기록과 증언을 중심으로 인권 변호사였던 조영래 씨가 당시의 어떤 그 노동 현실 그리고 전태일의 생각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정리한 책이고요. 이제 한 사람의 비극에 이제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한국 노동 인권의 출발점을 보여주는 이제 사회학적 의미들을 또 가지고 있기 때문인 것 같은데 그래서 아직도 수십만 권이 팔린 시대의 베스트셀러로 꼽히는 책입니다. 의원님께서 이 책을 인생을 바꿨다라고 얘기하셨는데 네. 이유를 좀 들어볼까요? 1986년도 이제 대학 들어가서 1학년 1학기 때 그 학생 그 집회 현장에 한 번도 저는 간 적이 없어요. 무섭더라고요. 근데 그 당시에는 전경이 학내 들어와서 뭐 잡으러 다니고 뭐 이렇게 지랄탄, 체류탄 던지고 막 이런 때였거든요. 그렇게 많은 학내 시위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안 갔어요. 근데 이제 연어방학 때 대구 내려가서 이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뭔가 이 사회에 문제가 있고 모순이 있는 것 같은데 이렇게 외면하고 살아가는 게 맞나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고민하다가 1학년 2학기 때 제 발로 이제 그 서클 룸을 문을 두드렸죠. 노크를 하니까 이제 선배들이 되게 반겨주고 하면서 이제 그러면은 우리가 책을 읽고 세미나를 하니까 요 책을 읽어와라 한 책이 이 책이었습니다. 처음으로 마주한 네, 책이네요. 처음으로 이제 그 서클에서 요 책을 읽어오면은 요걸 책을 읽고 서로 감상을 교환하자, 느낌을 교환하자 이렇게 됐죠. 그래서 이제 이 책을 읽기 시작했는데,
읽다가 너무 눈물이 나가지고 이제 뭐 밤을 거의 꼴딱 세운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날 그 세미나 시간에 이제 갔더니만 그 분위기가 좀 심상찮아요. 그래서 하는 말이 이제 세미나 취소됐다. 대신에 저 가두 시위 계획이 잡혔다.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1학년이고 처음 이제 서클 가입한 지 2, 3일밖에 안 된. 시위를 갑자기. 그러니까 저도 겁이 나잖아요. 근데 그 전날 너무 많은 눈물을 흘린 게 저를 좀 짓누르고 있었어요. 그래서 안 갈 수가 없겠더라고요. 무서웠죠. 11월 중순에 좀 이렇게 약간 공기는 차가웠고, 한 번도 뭐 제가 집회 참석한 적이 없던 사람이라, 보이지 않는 손이 저를 잡고 이제 그 집회 현장으로 데리고 나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루탄 쏘고 여기서 뭐 화인병 던지고 막 격렬하게 집회가 있었고, 근데 밀리니까 막 도망갈 때 저는 도망가면서 이제 돌 한 개 옆에 버리고 골목으로 내려가다가 이렇게 잡혔는데, 근데 뭐 제가 비록 만 18세고 이게 미성년자이긴 했지만 뭐 정경들 입장에서야 뭐 그 1학년, 2학년 이제 잡힐 때는 뭐 모르니까 무조건 그 집회 참석한 그걸로 다 잡아가니까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잡혀가지고 노량진 경찰서 가서 이틀 동안 거의 무릎 꿇리고 그냥 계속 맞고 잠을 못 잤죠. 또 이렇게 하게 되면서 이제 또 더 사회 문제에 대해서 관심 갖고 이제 고민을 하게 되고, 그래서 이제 요 책이 제 인생을, 그래서 저는 사법시험 준비할 때도 이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이제 활동을 하기 위해서 바로 이제 변호사 활동하기 위해서 이제 사법시험 준비를 했고요. 차경은 의원님께서 추천하신 책 조영래의 전태일 평전 가지고 대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태일 평전의 전반부는 지독한 가난의 기록입니다. 너무 어려운 가정 환경으로 인해서 학업을 중단하고 신문 발이, 구두 닦기, 그리고 손수레 뒤미리 등을 하면서 아주 힘든 어린 시절을 보냈는데요. 그러다가 평화시장에 있던 한 공장에서 일명 시다로 취직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취직을 하게 된 게 개인의 꿈이나 계획이라기보다는 생존의 문제였잖아요. 그렇죠. 이제 당시 평화시장은 이제 가난한 청년 노동자들이 가장 많이 이제 몰린 공간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기술을 배운다기보다는 이제 당장 먹고 살기 위한 하나의 이제 선택으로서 갈 수밖에 없었던 경우가 대부분이었을 거예요. 전태일 열사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 전태일에게 평화시장이라는 것은 뭐 이제 꿈에 그리던 첫 직장 일리는 없었고요. 그래서 현실을 이제 그대로 몸으로 맞아들이면서 현실과 부닥치는 공간이었고, 근데 이제 들어가서부터 전태일도 좀 바뀌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더 이상 가난한 소년이 아니라 노동 현장에서 여러 가지 세상에 눈을 뜨는 이제 청년으로 바뀌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전태일 평전에서의 평화시장은 그냥 하나의 배경이라기보다는 전태일의 시선이 근본적으로 바뀌는 그런 공간이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말 그럴 수밖에 없는 게 평화시장의 그 작업장이 8평 남짓하는 공간이었는데 이거를 이제 다락방 형태로 만들어서 이곳에서 총 30명 가까이서 일을 하고 또 환기시설도 제대로 되어 있는 게 없었고요. 하루에 15시간 이상의 일을 하고 또 잠을 잘 안 자고 버틸 수 있도록 약을 먹인다던가 주사를 놓는다던가 이런 행동들까지 했다고 해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이 참 가슴이 아팠던 것 같아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에게는 푸른 하늘을 쳐다볼 권리도 없고 오늘을 생각할 시간도 없으며 내일의 꿈을 키운다는 건방진 여유는 더더구나 없다. 책 한 페이지 볼 시간이 없는 그들, 남들처럼 학교에 다니고 싶은 마음이 왜 없으랴만, 아예 꿈도 꿀 수 없는 그들, 한창 피어나야 할 어린 마음이 나날이 겪는 기업주의 눈총과 쌓이는 생활의 번민에 못 박혀 어둡게 굳어져야만 하는 그들, 세월이 갈수록 느는 것은 피로와 권태와 질병뿐인 그들, 평화시장의 여공들에게 내일은 없다. 하루하루 모진 목숨을 이어나가야 하는 숨막히는 노동의 질곡만이 있을 뿐이다. 그러니까 전태일 열사가 이게 그 책에 보면은 이 평화시장 당시 그 주거 환경이 정말 요즘은 상상하기 힘든 그런 열악한 환경이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그 전태일 열사는 근본을 생각하거든요. 근본. 이 내가 일하는 것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리고 법이란 게 무엇인지,
또 찾아보니까 근로기준법이라는 게 이미 있단 말이죠. 그런 법이 근데 왜 잘 지키지 않는지 이런 어떤 근본에 대한 이 탐문 이런 질문을 계속 던지셨던 것 같아요. 사실 의원님 이 전태일은 법이 없어서가 아니라 법이 작동하지 않는 현실과 싸운 거라고 바라봐야 되잖아요. 70년대 전태일이 보던 이 법전과 지금 의원님이 보시는 이 법전은 분명히 이 차이가 있고 시대가 달라졌는데 왜 여전히 이런 사각지대가 존재하는 걸까요? 전태일 열사가 이제 분신하면서 외쳤던 말이 이제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 그리고 나의 죽음을 헛되이하지 마라. 라는 그 말씀이었는데요. 그 시대 상황의 변화를 그 법이 뭐 이렇게 제대로 그때그때 잘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을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법의 뭐 사각지대라는 것은 어쩌면은 불가피하게 생길 수 있는 현상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문제는 이제 정부나 국회나 그리고 행정하시는 분들이 그런 부분을 최소화하고 또 그게 행정으로 극복이 안 된다 그러면은 또 다른 부분으로 새로운 법을 만드는 이런 노력을 다 같이 함께 해 나가는 그런 움직임이 평상시에 항상 좀 있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항상 이제 세상이 만물이 변화가 되지 않습니까? 과거에는 맞았던 법이 오늘은 또 틀린 법이 될 수가 있고 과거에 틀린 법이 오늘은 맞은 법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항상 이제 법의 취지가 제대로 구현되고 있는지 근데 입법자가 생각하지 못한 좀 사각지대 또 이런 부분 없는지 항상 이제 그 관찰하고 모니터링하고 그걸 메꿔 나가는 그런 노력들을 우리 모두가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당시 시장의 노동 구조상 고립되어 있다 보니까 함께 문제를 말하고 설명해줄 사람을 원했지만 그게 불가능했습니다. 그래서 동료들과 함께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고요. 근로기준법을 근거로 노동청에 진정을 넣고 제도에 호소하는 선택을 하게 됩니다. 전태일의 선택을 어떤 면에서 보면 이제 개인의 결단, 개인의 선택이다 이렇게 볼 수 있지만 또 개인의 선택에 있어서 그걸 선택할 수밖에 없게 만든다면은 이제 그가 속해 있는 사회의 어떤 구조로 인한 어떤 결과가 아닐까 이런 얘기들도 당연히 할 수 있게 되는데 정치인의 입장에서 볼 때 개인의 선택 그리고 이게 어디까지 개인의 결과이고 어디서부터는 정치가 좀 사회가 좀 책임져야 할 영역이라고 보시는지 궁금해요. 그 케이스마다 좀 다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불특정 다수에게 일어나는 일이라 그러면 그는 그 개인의 책임이나 개인의 노력으로 극복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옳지 않은 일이겠죠. 그럴 때 이제 그때 필요한 것이 국회 그리고 행정 이런 사회의 보살핌, 사회의 노력이 그럴 때 필요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 책의 후반부에서는요, 결국 전태일이 분신을 하고 그 이후 그 선택이 한국 노동 인권사의 전환점으로 어떻게 자리 잡혔는지를 다루게 됩니다. 네. 근데 이 당시에 좀 제 인상적이었던 부분이 전태일이 근로기준법을 이렇게 독학하면서 약간 입버릇처럼 했던 말이 대학생 친구가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 였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지식이 필요했다기보다는 자신이 좀 같이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을 원했던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죽음 직전까지 그토록 갈구했던 대학생 친구, 그 응답이 16년 뒤에 도착했습니다. 맞습니다. 이 의원님께서 전태일이 바라던 대학생 친구로서 16년 뒤에 광장에 서셨잖아요. 근데 이제 1986년 전태일 열사 16주기 추모 시위를 주도하셨던 기록이 또 있으시더라고요. 그 주도는 아니고요. 선배 손잡고 따라갔다가 갑자기 이제 구속이 돼버린. 첫 시위 때. 첫 시위. 네. 전태일이 했던 말 중에서 가장 중요한 말, 그리고 잘 알려진 말 중에 하나가 내 죽음을 헛되이 하지 말라잖아요. 의원님께서는 이 문자를 들으시고 어떠셨는지요? 그 80년 11월 13일에 네. 집회 참가 경험이 전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선배의 손 잡고 나가게 된 것도 저 책의 저 문구 때문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 문구가 저를 광장으로 이끌었고 또 그것이 저희 인생을 이렇게 바꾸었고 그 이후에 그 변호사 활동을 하게 된 것 그리고 참여정부에서 그 탈검찰
이 과장으로서 이 근무를 하고 그 이후에 지금까지 오게 된 여러 경로를 보면은 그 전태일 열사의 내 죽음을 헛되이 하지 마라 라는 저 유언이 계속 저를 인도하고 계신다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도 전태일 열사의 죽음이 헛되이 되지 않도록 보람있는 의정활동을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네, 이제 전태일 이후에 노동권이 분명히 많이 진전됐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도 여전히 또 이 복잡한 세상 안에서의 문제들은 있는 것 같습니다. 네네. 새롭게 발생하는 것 같기도 하고 뭐 플랫폼 노동이라든지 비정규직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들이 계속해서 나오면서 여전히 어떤 취약한 부분들이 네네. 있는 것 같은데 이런 이제 과제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네네. 보고 계신지 좀 궁금해요. 진짜 과거에 비해서는 많은 뭐 진전이 있었죠. 하지만 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법이라는 것이 완벽한 것이 아니고 그때그때 상황에 맞춰서 이렇게 법이 만들어지는 게 대부분이다 보니까 그 법이 만들어진 이후에 또 새롭게 발생하는 사회 현상들 제대로 반영하지 못할 수가 있거든요. 또 어떤 경우는 그 필요성을 많이 느끼는데 또 이해관계가 강하게 형성되어 있을 때는 그 필요한 법이 그때 바로 통과되지 못하는 경우도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선의 피해자들, 또 약자들은 또 이렇게 소외되고 피해를 입고 이런 현상들이 지금 현재도 여전히 좀 발생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또 이 신자유시대 이후에 특히 여러 가지 이 자산 그 불평등 이런 현상도 심화되면서 안정적인 직장이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더 약해지고 또 플랫폼 노동자나 이렇게 프리랜서 노동자라고 한 7, 800만 명 정도가 되지 않습니까? 이 노동법의 보호 대상이 되지 못하는 새로운 사각지대가 생기고 있는 그렇기 때문에 꾸준하게 국회나 정부에서는 긴밀하게 좀 협의하면서 모니터링하고 그거 부족한 부분을 계속 메꿔 나가는 작업을 해야 될 그 책무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예. 네. 의원님께서 이 책이 던지는 많은 메시지 가운데 지금 이 순간 꼭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다면 뭐일까요? 전태일은 1970년 과거에 살았던 그 한 사람의 노동자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 어쩌면 제가 전태일이고 네. 옆에 계신 모든 분들이 다 전태일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니까 노동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 노동 형태가 각각 다 다를 뿐이지. 그래서 노동의 의미, 노동의 가치, 땀과 노력, 이게 존중되는 그런 본질적인 부분을 그 전태일 열사가 몸으로 보여주셨던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끝으로 좀 가장 마음에 남았던 구절을 예, 직접 예. 낭독해 주실까요? 예. 그 뭐 두 구절 해도 됩니까? 그럼요. 예. 세 구절 하셔도 됩니다. 예. 전태일은 횃불이었다. 우리 사회의 감추어진 얼굴을 덜추어낸 횃불이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의 가슴 속에 살아있는 횃불이다. 그러나 우리는 스스로에게 물어보아야 한다. 우리는 전태일을 옳게 읽고 있는가? 저마다의 작은 욕망을 위해 읽고 있지는 않은가? 전태일 평전은 우리가 전태일을 어떻게 읽어야 하는가를 지시한다. 우리는 그의 죽음보다 그의 삶을 먼저 읽어야 한다. 그의 삶 속에 점철되어 있는 고뇌와 사랑을 읽어야 한다. 이 평전의 필자인 조영래 변호사의 삶도 함께 읽어야 한다. 그리고 전태일을 우리들의 가슴 속으로 옮겨와야 한다. 이것이 전태일을 밝은 얼굴로 다시 돌아오게 하는 일이다. 예, 여기까지가 신영복 선생님 말씀이고요. 네. 요 저자이기도 하신 우리 그 조영래 변호사님이 50년 전 여름에 이 책 쓰시고 이제 또 남기신 말씀입니다. 노동자의 죽음은 이름이 없다. 그러나 전태일의 경우는 달랐다. 그는 초등학교도 제대로 다니지 못하였고 평생을 줄인 창자가 차도록 밥 한 끼 포식해 본 일이 드물었으며 죽을 때까지도 무허가 판자촌에서 살았지만 내 죽음을 헛되이 말라고 외치며 죽어간 그의 죽음만은 세상에 알려졌고 세상에 충격을 주었고 마침내 얼음처럼 굳고 자리찬 현실을 뚫는 불꽃이 되어 하나의 사건으로 역사적인 사건으로 기록되게 되었다. 그의 죽음이 세상에 던진 충격, 그의 죽음이 우리 민중의 역사에 끼친 영향은
오늘 이 시점까지도 충분히 정량할 수 없다. 의원님께서 초선 의원이다라고 네, 말씀하셨잖아요. 네. 예, 예. 그래서 또 앞으로의 계획이 궁금합니다. 지역구가 없는 그 비례대표 국회의원입니다. 비례대표 국회의원으로서 할 수 있는 해야 되는 일이 좀 많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아무래도 지역구 의원님들 같은 경우 지역구 현안 민원 이렇게 좀 생기셔야 되고 자유롭지가 않으시잖아요. 거기에 비해서 비례대표는 그게 얽매이지 않고 좀 우리 국가와 사회 전반적으로 이게 넓은 관점에서 또 긴 호흡으로 가야 될 방향에 대해서 좀 이렇게 더 많이 고민하고 목소리를 내야 되는 좀 그런 책무가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비록 초선이지만 국가가 비례대표 국회의원 제도를 만든 취지를 최대한 이게 항상 염두에 두고 최대한 그 취지를 살리는 의정 활동을 하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에 또 정말 의미 있는 책으로 또 한 번 방문해 주시기를 네네. 기대하면서 아이고, 오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의 행보도 저희가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동네 책방 가이드 윤수빈입니다. 신림동에 위치한 책방들을 둘러보고 있는데요. 다음 책방 가는 길에 산책하기 참 좋은 곳이 있더라고요. 신림에서 요즘 가장 인기 있는 장소라고 하면 이곳 도림천을 꼽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요즘 또 러닝이 굉장히 핫하잖아요. 여기 도림천은 러닝하기에 최적의 장소인 것 같아요. 저희 집 근처에는 이렇게 산책할 만한 곳이 없어서 많이 아쉬운데 이 동네에 가까운 도림천 같은 곳이 있으면 참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바닥에 트리아트가 이렇게 그려져 있는데요. 산책하다가 이런 것들도 구경할 수 있고 지루할 틈이 없을 것 같아요. 도림천 산책길 중에서도 별을 주제로 한 공원으로 조성한 곳인데요. 여기서는 정기적으로 진행하는 축제도 있더라고요. 이 관악구가 귀주대첩의 영웅이라고 불렸던 강감찬 장군의 고향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보시다시피 이렇게 강감찬 장군의 벽화가 멋있게 그려져 있습니다. 또 여기에는 정기적으로 강감찬 장군을 기리는 축제도 열린다고 하는데요. 이 관악구는 정말 볼거리가 풍성한 곳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 근처에 있는 책방도 어떤 매력으로 기다리고 있을까요?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여기 들어오면서 보니까 이나영 책방이라는 이름이 왠지 대표님 성함을 따서 지은 게 아닐까 싶은데 맞나요? 네, 맞습니다. 제 이름이 이나영입니다. 특별히 그렇게 지으신 이유라도 있으세요? 사실은 원래 뜻은 이것이 나의 영감이라는 말의 줄임말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의미를 담고 싶었어요. 제 이름을 담아서 자신감 있게 운영하고 싶은 책방이기도 하고 동네 분들이 영감을 얻어가는 곳이기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지은 이름입니다.
레고가 먼저 눈에 띄는데요. 레고 모으는 거 좋아하시나 봐요. 특정 시리즈를 좋아해서 건물을 만들 수 있는 시리즈를 모듈러라고 하는데 이 시리즈를 굉장히 좋아해서 모으기 시작했어요. 와, 여기도 있고 저쪽에도 이렇게 쫙 진열이 되어 있어요. 좀 소개를 좀 해주세요. 대부분 그냥 특징들이 있습니다. 호텔이고 그로서리 샵이고 스퀘어, 어떤 광장을 만들어낸 그런 레고이기도 하고요. 레고에도 좀 영감을 받으시나요? 조립하고 났을 때 그 아름다운 건물 형상에 좀 즐거움을 많이 얻는 것 같아요, 저는. 네, 그러면 레고에는 어떻게 관심을 갖게 되셨나요? 저쪽 편에 있는 레고 중에 서점 레고가 하나 있거든요. 저기서 사실 저는 시작이 됐어요. 이 서점을 처음 문 열려고 준비하고 있을 때 저 서점 레고가 있다는 걸 알고 저기서부터 먼저 시작을 했는데 하고 나니까 너무 뿌듯하고 기분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다음 시리즈들을 좀 모아봐야겠다라는 생각으로 만들기 시작했어요. 이나영 책방에서 책으로는 좀 어떤 영감을 받아볼 수가 있을까요? 북한학 전문 서점을 표방하고 있어서 북한에 관련한 지식을 얻는 것이 아마 가장 큰 영감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네. 아마 한국에 저희밖에 없을 겁니다. 그렇죠. 네. 아무래도 북한학 전문 서적들은 국회 도서관 정도는 가야지 볼 수 있지 않나요? 맞습니다. 그쵸. 정확해요. 네. 시중에 이렇게 보기가 쉽지 않은데 북한학 전문 서점을 차리게 되신 어떤 계기가 있으세요? 예, 사실 제가 북한학 전공자여서 그렇게 된 거고요. 북한학을 공부하고 이제 대학원을 졸업하고 나니까 굉장히 양질의 북한 연구들이 많이 생산이 되고 있는데 오히려 대중들한테는 좀 자극적인 정보들만 닿는 것 같아서 그게 좀 안타까운 마음이 좀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 북한학의 연구들이 좀 대중화됐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이런 책방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쩌다가 북한학에 빠지신 거예요? 저는 사실 저희 가족이 이산가족이어서 어릴 때부터 그런 쪽에 좀 관심이 많았고 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공부하는 쪽으로 좀 접하게 된 것 같아요. 그렇다면 북한학과 관련된 전문 서적들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볼 수가 있을까요? 이쪽이 북한 서가인데요. 처음엔 북한학 전문 서점 하면 많은 사람들이 북한 책을 볼 수 있는 곳이냐, 북한 책을 살 수 있는 곳이냐라고 많이 여쭤보셔서 사실 그거는 불가능하다. 저희는 북한 책을 팔 수 있는 건 아니고 북한을 다루는 대중 도서들을 다루는 곳이라고 설명을 드리고 좀 입문, 북한에 처음 좀 접하시는 분들, 북한에서 아무 정보가 없다라고 하시는 분들께 추천드릴 수 있는 책들을 좀 분류를 해두고 그다음부터는 좀 북한을 깊이 있게 연구하는 학자들의 책들을 좀 모아놓고 있어요. 대중의 수준에 맞게 북한에 대해 어떠한 인식 정도를 가지고 있는지에 따라서 좀 책을 추천해드리는 편입니다. 눈길을 끄는 책이 조선으로 간 일본인 아내? 네. 네. 이 책이 좀 딱 눈에 띄는데요. 이거 굉장히 재밌고 쉽게 읽을 수 있는 책인데 1960년대에 일본에 있던 제일조선인들이 북한으로 넘어가는 어떤 사업이 벌어지거든요. 그때 제일조선인들과 결혼한 일본인들이 같이 북한으로 넘어가는 일들이 있어요. 근데 그분들도 사실 나중에 일본으로 돌아가질 못하는데 그분들을 만나서 인터뷰한, 그러니까 일본 사진작가가 인터뷰한 에세이집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책을 왜 북한 인문서에 배치를 했냐면 2018년, 2017년 이때 인터뷰한 내용들이라 그 당시 지금의 북한을 볼 수 있는 저는 가장 최근의 자료라고 생각을 해서 여기에 배치를 했는데 아마 읽으시는 분들이 다 저도 놀랬고 우리만 이산가족이고 우리만 분단이라고 생각했는데 일본에서도 이산가족이 생기고 일본에도 분단이 생겼구나라는 것을 이 책에서 저희는 읽을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많이 추천을 해드리고 있는 책입니다. 가장 궁금한 게 사실 이 북한학 전문 서점이다 보니까 뭐 독서 모임이나 북토크는 어떤 주제로 어떤 소재를 가지고 또 강의나 이런 것들을 하시는지가 가장 궁금하거든요. 2달에 한 번씩은 북한과 관련된 소재로 특강을 늘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관련 연구자들, 좀 새롭게 논문을 쓴 젊은 연구자들, 권위자들을 모셔가지고 북한 영화 혹은 북한 미술, 북한
북한 사회의 여러 분야들, 뭐 어린이라든지 문학이라든지 이런 쪽의 주제들을 하나씩 잡아서 2달에 한 번씩 특강을 열고 있고요. 그리고 아까 보신 이 조선으로 간 일본인 안에는 영화와 함께 같이 책과 영화를 보는 모임을 기획을 해서 진행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이게 영화로 나왔어요? 이 책은 영화로 나가 있지 않은데 수프와 이데올로기라는 독립영화가 있는데 사실 완전히 별개의 책과 영화이지만 함께 보니까 뭔가 맞닿아 있는 영역들이 있어서 이해가 굉장히 좋았다. 그리고 좀 더 감동적이었다. 네, 이런 평가들을 많이 들었습니다. 대표님, 여기가 관악구에서 2번째로 오래된 책방이라고 들었거든요. 네. 운영하신 지 얼마나 되신 거예요? 저희는 2021년 6월에 문을 열었고요. 그때는 코로나 시기 아니었나요? 그죠? 맞습니다. 그때 힘들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저희도 이 시기에 사람들이 모이지 못하는 이 시기에 이런 공간을 만드는 게 맞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히려 여행도 못 가고 친구들도 못 만나고 하는 상황에서 오히려 책을 찾으러 오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말씀하셨다시피 작년까지만 해도 출판업계들부터 시작해서 책방이 굉장히 어려웠다라고 들었거든요. 근데 지금까지 이렇게 이어올 수 있었던 나름의 비결 이런 게 있을까요? 네, 이 동네에서 한 10년이 조금 넘었는데 별로 이 동네는 문화생활을 누릴 곳이 없거든요. 직장을 가고 그냥 잠자러 오고 노는 곳은 다른 곳으로 가고 이제 이런 도시이다 보니까 그냥 우리 동네에도 이런 책방 하나 있고 이렇게 모여서 책 모임 할 수 있는 곳 있고 그냥 이런 곳을 유지하고 싶다라는 그 생각이 계속 할 수 있는 비결? 어떤 원동력?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대표님 혼자서 여기를 운영을 하고 계신가요, 지금? 출판사와 요가원이 함께 공간을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복합 문화 공간으로 새롭게 태어난 그런 느낌이기도 해요. 북한학 전문 서점이니까 대표님께서 대표적으로 이 책은 읽어봐야 된다라는 책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요즘은 이 책을 추천을 많이 드리는데요.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새로운 북한이 온다라는 책이고요. 지금의 남북 관계를 읽기에 굉장히 좋은 책이라고 생각을 해요. 북한의 입장이 무엇인지를 이해하기에 조금 적합한 책이라고 생각을 해서 이 책을 많이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서 지금의 태도 변화가 그냥 단순히 북한이 입장을 그냥 단순하게 변화시킨 것이 아니라 이런 과정들에서 북한이 이런 식의 전략을 취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라고 분석을 하는 책이어서 지금의 북한을 보고 싶으신 분들에게는 꼭 추천을 드리는 책입니다. 우리가 뉴스만 봤을 때는 이렇게 이해가 안 가는 그런 부분들도 있고 한데 이 책을 보면 좀 이해할 수 있고 북한의 입장도 좀 고려해 볼 수 있는 네, 그런 맞습니다. 내용들이 들어있지 않을까 싶은데 이 책은 꼭 읽어봐야 한다고 합니다. 앞으로 이 동네에서 독립서점으로서 좀 어떤 역할이 되고 싶으세요? 그냥 좋은 이웃으로 남고 싶어요. 언제든 이런 곳이 있다, 갈 수 있다. 그러면 뭔가 책에 관한 이야기든 그냥 내가 사는 이야기든 나눌 수 있는 공간이 있다. 이제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공간이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럼 특별히 방문하시는 분들에게 좀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을까요? 요즘은 무슨 이유에서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오프라인 공간에 가는 것에 조금 어려워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특히 책방에 와서 뭘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무슨 책을 골라야 될까? 이런 게 어려워서 조금 오는 분들이 적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담감을 좀 내려놓고 그냥 동네에서 편하게 슬리퍼 신고도 그냥 편안하게 올 수 있는 그러면 이제 잘 응대해 줄 수 있으니 그냥 편하게 놀러 와 주셨으면 좋겠다. 네,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나영 책방을 둘러봤는데요. 이것이 나의 영감이라는 책방 뜻처럼 여기서는 색다른 영감을 받을 수 있는 책방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번 순서는 그때 그 책 시간입니다. 그 시절엔 어떤 책이 사랑받았는지 궁금한데요. 기리 씨. 드디어 4년 만에 그때가 돌아왔습니다. 4년이요? 네. 뭐가 돌아왔을까? 4년마다 국민의 심장을 뛰게 하는 그것 바로
동계올림픽입니다. 맞습니다. 올해는 2월 6일부터 이탈리아 밀라노 코르니타 단페초 동계올림픽이 열립니다. 너무 기대돼요. 맞습니다. 열심히 응원해야죠. 근데 그 전에 한국인들에게 동계올림픽 하면 뭐다? 당연히 평창. 평창 동계올림픽이죠. 맞습니다. 저는 그 한 달 가서 평창에 살았거든요. 오. 그래서 저희는 올림픽 시즌마다 그 나라에 가서 이제 또 중계를 하기 때문에 아나운서 시절에 네. 평창에 살았었습니다. 맞아요. 봤었다. 바로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다들 무엇이 기억나나요? 너무 저는 컬링. 네. 알지도 못하는 스포츠였는데 네. 그 영미 이거 아, 기억나요. 맞아요. 영미 또 뭐가 기억나시나요? 그리고 제 기억이 맞다면 그때가 이성화 선수가 마지막 경기 했던 때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기억이 납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뭐 윤성빈 선수 같은 경우도 기억이 나는 것 같습니다. 저 평소에는 잘 안 보던 종목도 끝까지 앉아가지고 봤던 기억이 나고 네. 아침에 뉴스 체크할 때 그것부터 봤던 기억도 나고 출근 준비하면서도 계속 틀어놨었던 것 같아요. 맞습니다. 저는 그때 이제 컬링 보면서 방 청소까지 또 열심히 하게 됐어요. 아, 이렇게 다들 막 본인이 감독이 된 것처럼 중계를 봤었던 것 같아요. 네. 다 같이 같은 얘기를 한다는 게 네. 요즘은 뭐 다 같이 보는 드라마도 별로 없고 다 같이 보는 책도 별로 없잖아요. 그래서 그 분위기 자체를 다들 즐기는 게 아닌가 싶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평창 동계올림픽의 열기가 그대로 느껴지는 2018년 2월로 떠나보겠습니다. 2018년 2월 사람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았던 책 4위는 마크 맨슨의 신경 끄기의 기술입니다. 혹시나 오해하실까 봐 미리 말씀드리자면 신경 끄기가 막살 자는 뜻은 아닙니다. 근데 이때쯤에 이런 자기계발서가 정말 많이 나왔었잖아요. 2018년쯤에 네. 제목부터 위로해주는 책들이 참 많았던 것 같아요. 네, 신경 끄기. 왠지 우리 에디터님이 좀 평상시에 잘 쓰는 기술입니까? 저는 기술까지 쓰지 않아도 신경을 잘 끌 수 있죠. 탑재되어 있어요. 태어날 때부터. 근데 말씀 이렇게 하셔도 굉장히 따뜻하시잖아요. 맞아요. 정이 많아요. 맞아요. 누구보다 신경을 잘 못 끄는 스타일이세요. 신경 끄기 기술이 2018년 한국에서 특히 화제가 된 것도 이유가 있었습니다. 요때가 열심히 하면 된다. 긍정적으로 생각하자. 이런 말에 다들 알았어. 그만해. 너도 할 때였거든요. 근데 그때 이 책이 나타난 겁니다. 신경 끄기 기술은 자기 개발서지만 무조건 긍정하고 뭐든지 노력만 하면 다 잘 된다고는 절대 안 합니다. 이 책은 고통과 실패가 없는 삶이 아니라 고통과 실패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다룰지 스스로 선택하는 삶이야말로 더 깊은 만족과 의미를 만든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신경 쓰지 마가 아니라 중요한 걸 잘 골라서 신경 써라 이 얘기입니다. 그러면 신경을 끄는 기준 같은 게 있는 걸까요? 네, 이 신경 끄기 기술은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것만 신경을 써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예를 들면 결과나 평가에 꽂혀서 괴로워할 게 아니라 그럴 때 내 선택 그리고 내 태도, 내 책임 같은 것에 신경을 쓰라는 건데요. 말하자면 남의 비난은 내가 어찌할 수 없지만 그 비난을 받아들이는 나의 생각은 내가 통제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책도 어떻게 보면 긍정적으로 생각하세요라고 말하기를 보다는 어차피 인생은 힘들다. 그런데 그 힘든 인생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그 힘든 게 그냥 힘든 걸로 끝날 수도 있고 그 힘든 게 다른 더 좋은 것으로 변할 수도 있다고 얘기하는 이제 관점에 더 가깝다고 볼 수 있죠. 그러면 이 책은 마냥 위로하는 책은 아닌 것 같은데 그럼 읽고 나면 좀 홀가분해지나요? 그러니까 어떤 방식으로 홀가분해지냐면 괜찮아지지 않을 거야. 하지만 좋아요. 그래도 별 문제는 없습니다. 오히려 이쪽에 가깝죠. 그런 게 더 좋은 것 같아요, 저는. 약간 현실적인 방향으로 정리해주는 게 좋아하는 독자분들도 분명히 있지 않을까 싶네요. 맞습니다. 2018년은 더 노력하라는 이 채찍질보다 덜 흔들리는 기준이 필요했던 시기였습니다. 여기 계신 두 분 그리고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지금 고민하고 계신 그 걱정거리들에 잠시 신경 끄기 예약해 두시고요. 더 흥미진진한 다음 순위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 2월 가장 많은 사랑을 받은 책 2위는 대한민국을 정말 뜨겁게 달궜던 화제의 중심 조남주의 82년생 김지영입니다. 이 책은 뭐 영화도 너무 잘 됐고 유명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82년생 김지영은 1982년에 태어난 평범한 여성 김지영의 삶을 통해 독박, 육아, 경력 단절
일상적 차별이라는 보편적인 여성의 생애를 그려냈습니다. 특히 이 책은 감정에 호소하기보다 통계와 팩트를 기반으로 담백하게 이야기를 풀어내거든요. 그런데 그 건조한 문체가 역설적으로 수많은 대한민국의 지영이들의 마음을 파고들면서 공감을 끌어냈습니다. 이 책은 특히나 좀 한국 사회의 젠더 담론을 수면 위로 좀 끌어올린 책이 아닐까 싶어요. 우리 사회의 뿌리 깊은 불평등한 권력 구조를 직시하게 했다는 점에서 궤를 같이 한 책이고 무엇보다 이거 제가 편집한 책이거든요. 오, 그래서 진짜로요? 이 그때 그 책 코너에 전 책 만드는 사람이니까 제 책이 나와야 저도 우와. 이렇게 좀 자부심이 있을 텐데 드디어 나왔다는 게 좀 더 감회가 새롭네요. 그럼 그때 인센티브 받았나요? 받았죠. 그리고 이 책을 지금 이 코너에서 이야기하는 게 더 의미가 있는 게 네. 이 책이 좀 화제가 되는 여러 스펙트럼 중에 국회의원의 역할이 되게 컸거든요. 아, 맞아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도 같이 얘기할 수 있는 되게 좋은 책인 것 같아요. 파급력도 엄청 컸었잖아요. 네, 이 책이 그 불편한 질문을 던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보는데요. 예전에는 뭐 원래 다들 그렇게 다 힘들게 살았지 이렇게 넘기던 일들이 이 책을 통해서 이제 그건 당연한 게 아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었고 또 그때까지만 해도 이제 경력 단절 여성에 대한 이야기를 문학 작품을 통해서 직접 마주할 일이 많지 않았었는데 그 계기도 됐던 것 같아요. 당시 서점가에서도 이 책은 읽고 덮는 책이 아니라 읽고 나서 꼭 얘기하게 되는 책이었대요. 사실 우리끼리도 그렇지만 책 한 권이 대화의 주제가 된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맞아요. 책으로 토론하기 쉽지 않은데 이 책은 좀 달랐던 것 같습니다. 네, 앞으로 이 책 얘기 나오면은 책 내용도 얘기하겠지만은 내 아는 동생이 편집했어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러니까 절대 이 방송을 보신 분들은 까먹지 않으실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책은 개인의 성격이나 선택 문제로만 여겨졌던 것들을 사회구조 안에서 보게 만드는데 큰 역할을 했다고 봅니다. 특히나 지영이라는 이름이 우리 학창 시절에 반에 막 2명씩 있으면 큰 지영이, 작은 지영이 이런 식으로 부르기도 했었잖아요. 네, 이게 그 작가가 좀 꼼꼼하게 취재를 한 결과가 반영된 것인데 고해에 태어난 여아의 이름 중에서 가장 많았던 것이 지영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김지영이라는 이름이 된 거죠. 그래서 평범한 주인공과 평범한 이야기가 이 소설이 가진 힘이고 그래서 누군가는 뭐 위로를 받기도 하고 또 누군가는 불편함을 느끼기도 하고 그 불편함 안에는 또 어떤 그동안 말해지지 않은 진실이 있었겠죠. 이 82년생 김지영은 소설 한 권이 사람들을 이렇게까지 말하게 만들 수 있다는 걸 보여준 책이었습니다. 그래서 더 많은 이야기가 오갔고 그만큼 오래 기억에 남은 책인 것 같습니다. 2018년 2월 독자들에게 사랑을 받은 책 1위는 정문정의 무례한 사람에게 웃으면서 대처하는 법입니다. 이 책은 워낙에 또 많은 분들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기억하시는 분들 많을 것 같아요. 이 책은 나오자마자 한 달 만에 차트를 휩쓸었습니다. 당시 우리 사회가 갑질이라는 것에 굉장히 민감했었거든요. 이제 참기만 하던 사람들이 나도 이제 한마디 해야겠다 이런 욕구가 폭발했던 시기였어요. 근데 이 책이 막 싸우라라고 얘기하는 책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 무례한 사람에게 웃으며 대처하는 법은 무례함에 휘둘리지 않고 감정 소모를 줄이는 대처법을 정리한 책입니다. 맞받아치라는 극단적인 해결책이 아니라 상황을 가볍게 넘기면서도 선을 지키는 방법을 제시합니다. 이 일상에서 자주 마주치는 불편한 순간들을 조금 덜 피곤하게 만드는 실용적인 안내서입니다. 포인트가 거기네요. 조금 덜 피곤하게. 금발지 마세요. 너무 피곤한데요? 너무 피곤했어요, 지금 이렇게 진짜로. 웃으면서 경고를 하는 겁니다. 무례한 사람한테 이 권법으로 똑같이 무례하게 구는 게 아니라 내 자존감을 지키면서 상대방에겐 확실히 알려주는 법을 현실적으로 담았습니다. 네, 이 책 이후로 한국 출판계의 자존감, 관계 뭐 이런 것들을 다루는 에세이 열풍이 본격적으로 불기 시작했고요. 그래서 2018년은 나를 지키는 법을 배우기 시작한 해 이렇게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2018년 2월 우리가 가장 공감했던 건 타인에게 휘둘리지 않고 나를 지키는 용기였던 것 같습니다. 오늘 살펴본 책들 모두 나 자신으로 사는 법을 응원하고 있었어요. 지금까지 2018년 2월 독자들에게 사랑받은 베스트셀러를 알아봤습니다. 다음 주는 또 어느 시절의 책을 만나게 될지 기대해 주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김기리의 그때 그 책이었습니다.
다음 주에 더 풍성한 책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